검은색 벤틀리 컨티넨탈이 강가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굴러갔다. 자동차 바퀴는 오후에 내린 소나기로 생긴 흙탕물을 하나씩 밟고 지나갔다. 박진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했지만 머릿속은 지우고 싶은 기억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8년 만이었다. 그가 이 전라남도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수천억의 꿈을 조차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떠난 지 8년.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 그의 IT 회사가 약 1조 원의 가치로 성공적인 IPO를 마쳤을 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나눌 사람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IPO 축하 파티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던진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끝없이 펼쳐진 남도의 푸른 논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내기가 막 끝난 논은 파릇파릇한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그 사이로 과수원과 작은 마을들이 정겹게 자리 잡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지난 8년간 그가 익숙해진 서울의 마철루와 교통체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쩌면 이질적인 풍경이 스스로를 낯설게 느끼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2주 전 남동생 진호에게서 온 문자가 그를 계속 불안하게 했다. 형, 윤희 씨랑 조카들 많이 힘들어. 한번 내려와 보는 게 좋겠어. 진우는 고향으로 차를 몰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서윤희.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의 전 부인. 스타트업을 막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황금 같은 기회가 손짓했을 때 그가 무참히 버린 사람이기도 했다. 난 당신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어요. 진우 씨, 가고 싶으면 가요. 하지만 기다려달란 말은 하지 마요. 8년 전, 그 운명의 밤에 윤희가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당시 37세였던 진우는 야망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대형 IT 기업에서 CTO로 일하며 매달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기회는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성공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윤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고향에서의 평범한 가정을 원했고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길 바랐다. 두 사람은 몇 달간의 다툼 끝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진짜 현명한 사람이란다.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돈, 명예, 지위. 한때 꿈꿨던 모든 것을 손에 쥔 지금,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진짜 금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어쩌면 가짜 돌멩이였고, 그가 버리고 온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마주해야 할 때였다. 고향 집으로 가는 길은 점점 좁아졌다. 길가의 듬성듬성한 집들은 그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저녁이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외할머니 댁에 가던 길, 고슬고슬한 밥 냄새, 늙은 감나무에서 울어대던 매미 소리. 그 시절, 집은 가난했지만 가족 간의 정은 따뜻했다. 진우는 자신이 그 소중한 것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문득 깨달았다. 치열한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잔인해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 잔인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한 것은 아닐까? 고급스러운 세단은 평화로운 시골 풍경 속에서 유독 이질적으로 보였다. 옛집이 저 멀리 모습을 드러내자 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8년 전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떠났던 그 단단한 단층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윤희와 두 아이, 민준이와 민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이 차는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길 잃은 아들이 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벤틀리가 익숙한 마당 앞에 멈춰 섰을 때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때 단단했던 집이 있던 자리에는 허물어진 기초와 부서진 벽돌 더미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쪽, 늙은 자두나무 아래에는 양철 지붕을 얹은 허름한 판잣집이 저녁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와 여자의 달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차린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윤희,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저런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단 말인가? 진우는 차 문을 밀고 나섰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다리를 겨우 옮겨 내디뎠다. 비싼 가죽 구두가 축축한 흙바닥에 닿으며 낯선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의 추억이 깃든 텅 빈 마당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벽돌 무더기만 뒹굴고 있었다. 마당 구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판잣집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양철과 슬레이트를 얼기설기 엮은 지붕, 색이 바래고 곳곳이 찢어진 푸른색 방수포 벽, 진우는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어떻게 윤희와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오셨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에 진우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윤희가 판잣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한때 윤기 나던 긴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이른 흰머리가 보였다. 통통했던 뺨은 햇볕과 바람에 거칠어져 있었다. 고된 노동으로 손은 투박했지만 두 눈만은 예전처럼 맑았다. 다만 진우가 알던 그 따뜻한 빛은 사라져 있었다. 윤희는 8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을 마치 일상적인 손님처럼 이상할 정도로 태연하게 쳐다봤다. 너 여기서 사는 거야, 윤희 씨? 진우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윤희는 물통을 내려놓고 낡은 옷에 손을 닦으며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들어와요. 차라도 한 잔 줄게요. 그녀는 마치 단골 손님을 대하듯 평범한 말투로 말했다. 진우는 좁디 좁은 판잣집 안으로 들어섰다. 공간은 겨우 15제곱미터 남짓되어 보였고 낡은 천 커튼으로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낡은 냄비 몇 개가 놓인 부엌, 다른 한쪽은 싱글 침대 2개를 붙여놓은 침실, 그리고 가운데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등받이 없는 의자 몇 개가 놓인 거실 겸용 공간이었다. 자세히 보니 집안의 모든 것이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두 아이의 상장과 딸 민서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그리고 옛날 가족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부엌의 작은 선반에는 양념통과 건조식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침대에는 색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꽃무늬 시트가 깔려 있었다. 사소한 모든 것에서 엄마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옛날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진우는 윤희가 그들의 신혼 초부터 쓰던 낡은 양은 주전자로 차를 끓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작년 태풍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 들어와 살아요. 윤희는 짧게 대답하며 이가 나간 유리컵 2개의 차를 따랐다. 진우는 찻잔을 받았다. 익숙한 보리차 향기에 문득 옛날 주말 오후가 떠올랐다. 온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때 윤희는 늘 그의 곁에 앉아 손을 그의 어깨에 가만히 얹어주었고 두 아이는 장난치며 뛰어다녔다. 그 소박한 오후의 차 시간이 한때는 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낯설고 긴장감만 흘렀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애들 학교에서 좀 늦어요. 민준이는 수학학원 가야 하고 민서는 외할머니 댁에 있어요. 윤희는 약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가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이 영재고에 보낼 수 있겠다고 칭찬하시는데
나중에 대학 보낼 돈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아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장모님은 어떠셔? 진우는 전 장모님의 안부를 물었다.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해요. 윤희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지난달에는 열흘이나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는 여기저기서 겨우 빌려서 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윤희의 대답 하나하나는 짧고 담담했지만 진우는 그 평정심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 8년간 그녀가 무엇을 겪었는지 더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맑은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는 아들이 판잣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민준이는 이제 12살, 생각보다 훌쩍 커 있었다. 얼굴은 진우의 어릴 적을 닮았지만 눈은 엄마처럼 맑았다. 등에는 낡은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연습장과 연필을 들고 있었다. 집안의 낯선 남자를 본 민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봤다. 안녕하세요. 윤희가 고갯짓으로 눈치를 주자 아이는 마지못해 인사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친밀감 대신 그저 예의상의 인사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민준아, 아빠가 보고 싶었어. 진우가 아들을 안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민준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이의 얼굴에는 거리감이 역력했다. 옷 갈아입을게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튼 뒤로 사라졌다. 진우는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한때 그가 품에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들이 이제는 그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 민준이는 잘 웃고 아빠에게 안겨 공놀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이제 그 아이는 어른스러운 눈빛을 한 채 거리를 두는 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아들, 많이 컸네요. 진우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윤희에게 말했다. 네, 애들은 금방 커요. 민준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도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아주 성실한 아이예요. 밤 10시까지 숙제를 하죠. 가끔 아빠에 대해 묻길래 그냥 멀리 일하러 갔다고만 했어요. 민준이는 속이 깊어서 집안 사정을 걱정하면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엄마 일도 돕고 동생도 잘 챙기죠. 민서는요? 진우는 막내딸에 대해 물었다. 민서는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주 착하죠. 오늘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올 거예요. 윤희가 대답했다. 딸이라 그런지 민준이보다 더 감성적이에요. 가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고 물어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설명해주지만 클수록 아빠에 대해 묻는 횟수가 줄어드네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진우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민서는 2016년생, 그와 윤희가 헤어지던 바로 그 무렵에 태어났다. 아마 아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생각에 진우의 가슴이 또다시 아려왔다. 지난 8년간 그는 아이들의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던가. 아이가 아팠을 때,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첫 상장, 세상에 대한 순진한 질문들. 그 모든 순간이 그가 없는 사이 흘러가 버렸다. 힘들지 않았어요. 윤희 씨,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희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아요. 저에겐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 일도 있잖아요. 살만해요.
그녀의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진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윤희가 힘든 삶의 진실을 애써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거친 손, 수척한 얼굴을 보며 진우는 그녀가 두 아이를 키우고 늙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무슨 일 해요? 이것저것 많이 해요. 윤희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팔 김밥을 싸요. 6시에 시장에 나가서 9시까지 팔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애들 점심 차려줘요. 오후 2시부터는 시내를 돌며 복권을 팔아요. 저녁 6시에 돌아와 저녁밥을 짓고 8시부터는 애들 숙제를 봐주죠. 밤 10시 애들이 잠들고 나면 수건이나 옷에 자수를 놓아서 팔아요. 윤희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일과를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주말에는 복권 대신 시내 부유한 집들 몇 군데에 가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요. 월말에 계산해보면 아이들 키우고 학비 내고 엄마 약값까지는 겨우 돼요. 진우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옛날 윤희가 유치원 교사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편안하고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이제 그녀는 김밥을 팔고 복권을 팔고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왜 학교에 다시 취직하지 않았어요? 지원해 봤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쉬어서 자격증이 낡았다고 하더군요. 더 젊고 새로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대요. 윤희는 원망 한 점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 일도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만족해요. 그날 밤, 진우는 시내에 예약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허름한 판잣집 안에 수척한 윤희의 모습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 부인의 일상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차를 멀리 세워두고 집 근처로 걸어가 덤불 뒤에 몸을 숨겼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윤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판잣집을 나와 물통을 들고 집 옆 우물가로 향했다. 그녀의 동작은 오랫동안 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능숙하고 빨랐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윤희는 불을 피워 죽을 끓이고 시장에서 팔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기름 끓는 소리와 고소한 김밥 냄새가 퍼져나오자 진우는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윤희는 늘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그를 위해 아침밥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이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김밥을 말고 있었다. 새벽 5시, 윤희는 김밥과 죽을 담은 스티로폼 상자 2개를 낡은 오토바이에 싣고 시장으로 향했다. 진우는 남동생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빌려 돗자리를 펴고 물건을 진열했다. 3시간 동안 윤희는 쉴 새 없이 김밥을 팔았다. 손님이 올 때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윤희 씨, 오늘 김밥 맛있게 됐어? 한 할머니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러며, 아주머니. 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해요. 몇 줄 드릴까요? 윤희는 밝은 미소로 답했다. 5줄만 줘.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아? 할머니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식기 전에 뜨거울 때 드세요. 윤희는 살뜰하게 김밥을 포장해 건넸다. 진우는 전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연민과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다. 한때 그가 야망 없고 안주하는 삶을 산다고 여겼던 여인이 이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윤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오전 9시쯤 물건을 다 판 윤희는 자리를 정리하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위해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와 민서는 깨끗하고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윤희는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민서가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우리 딸,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먹고 학교 가자. 윤희는 작은 딸을 안아 볼에 뽀뽀했다. 진우는 자신이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 소박한 사랑의 표현은 그가 가진 모든 돈보다 값진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윤희는 다시 거리로 나가 복권을 팔았다. 그녀는 뜨거운 햇볕 아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걸어 다녔다. 복권 사세요. 행운의 복권 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붐비는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손님이 없을 때도 윤희는 끈기 있게 사거리를 오갔다. 진우는 멀리서 그 뒤를 따랐다.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그가 지켜주고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던 여인이 이제는 홀로 거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짓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다. 진우는 판잣집 창문 너머로 아들 옆에 앉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윤희는 괜찮아, 아들. 엄마가 다시 설명해줄게.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격려했다. 진우는 자신도 한때 저렇게 매일 밤 아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그가 스스로 내던졌고 윤희가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윤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수건과 옷에 꽃을 수놓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한 땀 한 땀 바늘 끝에 집중하고 있었다. 판잣집 안의 희미한 LED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지만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배어나왔다. 다음 날, 진우는 가족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전 장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윤희의 어머니는 멀지 않은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진우를 본 장모님의 눈이 반짝 빛났지만 이내 슬픈 기색이 어렸다. 자네가 웬일인가? 몇 년 만이야. 장모님은 가벼운 책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진우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윤희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진우를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자네는 윤희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나? 자네가 떠난 날부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이 병든 늙은이까지 돌봤어. 좋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애들한테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게 할 수 없다며 전부 거절했네. 장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우의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다. 그러다 작년에 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졌지. 윤희는 밭대기 다 팔고 자네가 옛날에 사준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겨우 나를 돌보고 집 수리할 돈을 마련했어. 장모님은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애가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네. 자네는 새 삶을 살고 있으니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한 번은 내가 전화하겠다고 하니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더군. 자네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 장모님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사실 그 애는 아직도 자네를 사랑해, 진우야. 밤마다 낡은 결혼 사진을 보면서 소리 없이 운다네. 내가 모를 줄 알지만 어미가 어찌 자식의 아픔을 모르겠나. 이야기를 들을수록 진우는 죄책감과 후회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어머님, 근데 집이 왜 무너졌어요? 꽤 튼튼하게 지었었는데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태풍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닐세. 윤희가 빚 갚으려고 집을 팔았어. 무슨 빚이요? 진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물었다. 자네가 옛날에 스타트업 한다고 은행에서 빌린 돈 말일세. 그때 윤희 이름으로 대출받고는 자네가 떠난 뒤 갚지를 못했잖나. 은행에서 빚 북촉이 오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니 윤희가 자식들한테 빚쟁이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할 수 없다며 집을 팔아서 다 갚아버렸네. 진우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기억났다. 9년 전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윤희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렸다. 그때는 매달 꼬박꼬박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서울로 옮겨가면서 그는 그 빚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8년간의 복리이자로 빚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다. 윤희는 그를 위해 모든 재산을 팔고 쉬지 않고 일하며 그 빚을 갚았던 것이다. 단 한 번의 불평이나 요구도 없이. 왜 윤희는 저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진우는 목이 메어 물었다. 그건 부부의 빚이라고 하더군. 이제 자네가 성공했으니 그걸로 기쁘다고. 빚을 다 갚아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했네. 자네가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고. 장모님의 이야기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진우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휩쓸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 무책임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나약하다고 여겼던 여자, 윤희는 그가 알던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결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그가 서울에서 안심하고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진우가 호텔 방에 누워있을 때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 방금 민서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판잣집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고 물이 차서 물건이 다 젖었대. 윤희 씨랑 조카들 지금 밖에서 비 맞고 있겠대. 전화를 끊자마자 진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그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윤희는 흠뻑 젖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빗속에서 떨고 있었다. 판잣집은 바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모든 살림살이는 빗물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의 책과 공책은 흙탕물 속에서 찢겨 나뒹굴고 있었다. 윤희 씨, 진우는 소리치며 달려갔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장모님은요?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윤희는 흐느끼며 말했다. 진우는 판잣집에 남은 구석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장모님을 보았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장모님을 안아 차에 태우고 윤희에게 소리쳤다. 빨리 타요.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번에는 윤희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차에 올랐다. 쏟아지는 빗속에 젖은 살림살이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병원에서 의사는 장모님이 급성 심근경색이며 목숨을 구하려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비용은 5천만 원, 윤희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돈이 없는데. 이제 어떡해요? 윤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어머님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윤희는 눈물로 붉어진 눈을 들어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윤희 씨, 어머님은 제 어머니이기도 해요. 옛날에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지금 편찮으신데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족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요. 조금이라도 갚게 해줘요. 진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윤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어머니의 목숨을 위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즉시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심장 전문의에게 연락해 장모님이 최고의 환경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윤희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도록 VIP 병실을 예약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8년 만에 두 아이와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민서는 아직 어려서 금세 아빠에게 익숙해졌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뒀다. 아빠한테 화났니, 민준아? 두 사람이 복도 구석에 단둘이 앉았을 때 진우가 물었다. 민준이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빠가 엄마와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갈 수 있었는지.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빠. 밤에 제가 자는 줄 알고 혼자 우는 것도 본 적 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진우는 목이 메어 말했다. 아빠는 성공해야만 가족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무 이기적이었지. 내 자신만 생각했어. 민준이는 아빠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다. 정말 후회하세요? 그럼, 아들아. 정말 많이 후회해. 너희와 엄마와 함께할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렸어.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을 뿐이야. 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가 다정한 어조로 아빠를 불렀다. 아빠. 한번 안아봐도 돼요? 진우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본 민서도 달려와 아빠와 오빠를 함께 껴안으며 따뜻한 가족의 포옹을 만들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민서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해, 딸.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우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다. 이 순간은 그가 8년간 이룬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졌다. 기다리는 동안 윤희는 진우에게 지난 세월 동안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막 떠났을 때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당신 방도, 물건도 그대로 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에서 빚 독촉이 왔을 때야 당신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죠. 어떻게 나랑 아이들에게 이런 결과를 떠넘길 수 있나 싶어서. 하지만 이내 그건 우리 부부의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떠났으니 내가 짊어져야죠. 왜 저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진우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몇 번이나 전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서울에서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 가족을 동정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빚쟁이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당당하게 크길 바랐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녀의 말은 진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 여인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그가 안심하고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다. 마침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와 수술이 성공했으며 장모님이 위기를 넘겼다고 알렸다. 윤희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작은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
진우가 어머니의 수술비와 특실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이 씻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윤희 씨, 나도 알아요. 바로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요. 그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을게요. 그저 가족 곁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줘요. 3개월 후 장모님은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다. 그동안 진우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는 회사의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파트너와 직원들을 놀라게 한 대담한 결정이었다. 정말 이 결정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회의에서 부사장이 물었다.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서울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땅에 투자하고 가족과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답했다. 회사 이전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광주로 이주하도록 설득하고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사업 전체를 재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가족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굳은 결의로 해냈다. 동시에 그는 윤희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강변에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샀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넓은 마당과 윤희가 채소를 가꿀 작은 텃밭이 있는 남도의 전통적인 멋을 간직한 집이었다. 처음 윤희는 그 집을 거절했다. 받을 수 없어요.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진우가 집을 보여주었을 때 말했다. 바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내 책임이에요. 넓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기쁨의 참모습과 어머니의 조언에 윤희는 결국 동의했다. 이해야, 사람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줘야지. 그간의 정성을 보니 진심인 것 같구나. 무엇보다 손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커야지. 진우는 함께 살지 않고 차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는 윤희의 결정을 존중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이 변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매일 아침 그는 가족을 방문해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했고 저녁에도 자주 들러 아이들의 숙제를 돕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진우는 윤희에게 광주지사의 인사총괄 이사직을 제안했다. 높은 연봉의 중요한 자리였지만 윤희는 망설였다. 전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그녀가 걱정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가정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바로 인사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게다가 업무를 맡기 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격려와 안정적인 직업의 필요성으로 윤희는 결국 동의했다. 처음 출근한 날들, 윤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적인 사무 환경,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업무 방식 모두 그녀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끈기와 빠른 학습 능력으로 그녀는 점차 적응해 나갔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그녀의 능력은 큰 장점이었다. 그녀는 심리 상담부터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까지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자주 조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 민준이와 민서는 아빠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주말은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도의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저 집마당의 늙은 자두나무 아래 앉아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요. 어느 주말 오후
온 가족이 새집 마루에 앉아 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볼 때 민준이가 말했다. 정말? 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겼니? 진우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가난한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앱이요. 시골에는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무료 학습 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는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진우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벅찬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의 아들은 이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아빠가 기초부터 가르쳐 줄게. 하지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민서는 뭐가 되고 싶어? 진우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막내딸에게 물었다. 저는 의사가 돼서 할머니랑 엄마가 예전에 만났던 것처럼 아픈데 돈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민서는 사랑스러운 진지함으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저는 훌륭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윤희는 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과거의 어려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주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윤희는 부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온화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이런 순간이면 마치 가족이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진우가 떠나기 전 행복했던 그 시절로.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지만 신뢰는 하루하루 쌓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1년 후 민준이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아이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최고의 명문고인 전남과학고의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윤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흐느껴 울었다. 홀로 아들을 키운 수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달콤한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옆에 서 있던 진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것을 후회했다.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예요. 민준이는 엄마를 안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아빠가 지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아이는 아빠에게로 돌아서서 그를 안았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느꼈다. 그날 밤 민준이의 성취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윤희와 진우는 집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환한 보름달이 강물 위를 비추며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윤희 씨,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예전처럼 당신이 나에게 돌아와 주길 감히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변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진우가 고요한 밤에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윤희는 잠시 침묵하며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진우 씨,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 8년간 저는 혼자 힘으로 강해지는 데 익숙해졌어요. 다시 쉽게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언젠가 당신이 또 떠나버릴까봐 두려워요. 이번에는 다시 강해질 자신이 없어요. 이해해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진우는 조급함이나 강요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가 곁에 있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저 또한 당신이 필요해요. 마지막 말은 아주 작게 흘러나왔지만 진우는 똑똑히 들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는 것 같다. 2년 후 민서의 10살 생일 파티에서
온 가족이 윤희가 직접 만든 공주 모양 케이크 주위에 모여 있을 때 윤희가 불쑥 말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식 올리는 거 어떠니? 민준이와 민서는 마치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정말요, 엄마? 아빠랑 엄마랑 다시 결혼할 거예요. 민서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민준이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윤희를 쳐다보았다.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마침내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다. 정말 확신해요? 아이들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지난 3년간 당신이 정말 변한 걸 봤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증명해 보였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윤희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그리고 제가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두 번째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시고 집에서 소박하게 열렸다. 화려함이나 과시 없이 오직 진실한 사랑과 다시는 서로를 떠나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만이 있었다. 강변의 집은 윤희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연꽃으로 장식되었다. 이른이 넘은 장모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딸이 행복을 되찾은 것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식에서 진우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성공이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평안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후 진우의 회사는 호남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여 서남권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교육 및 의료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윤희는 부사장이 되어 사회공헌 및 자선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민준이는 18세가 되어 최고의 성적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했다.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오지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 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저는 기술을 이용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싶어요. 민준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이제 14살, 여전히 의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과학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병원과 보건소에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주말 오후, 온 가족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유람하고 있었다. 윤희는 진우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강 양편의 푸른 들판을 가리키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서울에서의 더 큰 성공 기회를 포기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윤희가 물었다. 전혀. 내가 후회하는 건 8년이란 세월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뿐이야. 진우는 아내를 더 꽉 껴안으며 대답했다. 이제 난 모든 걸 가졌어. 행복한 가족, 성공적인 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신과 아이들이 곁에 있잖아. 이야기의 끝에서 진우는 진정한 행복이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미소,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윤희가 말했다. 얘들아, 그거 아니? 집은 호텔이 아니라 보금자리라는 말이 있단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아주 멀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찾았어요.
다행히도요. 민서는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한 채 물었다. 이제 아빠는 다시 안 가죠? 저랑 엄마랑 영원히 같이 있을 거죠? 그럼, 우리 딸, 아빠는 다시는 너희와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 가족이 아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 진우는 딸을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따스한 주말의 황혼 속에서 부엌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밥 먹어요. 단순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무한한 사랑이 담긴 말이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야망이나 불안이 아닌 순수하고 평화로운 행복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고, 가족이라는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돈이나 성공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